안녕하십니까. 문익성 강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최고의 전략. 자, 세금 환급을 위한 올바른 전략이 뭘까요? 자, 근본 학습 목표로는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게 유리한지 몰라요. 즉, 소득공제가 유리할지, 세액공제가 유리할지. 그렇죠. 그리고 외벌이냐, 맞벌이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여러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수십만 원의 세금 환급액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알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소득이 얼마냐, 뭐 1억이냐, 그럼 1억이면 예를 들어서 실효세율이 30%다. 그러면 그 중에 뭐 2천만 원을 빼주면 어마어마한 600만 원에 대한 어떤 세금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세액공제는 뭐냐? 말 그대로 세금에서 빼주겠다. 그렇죠. 세액공제죠.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겠다. 소득공제. 이런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외벌이냐, 맞벌이냐. 그죠? 맞벌이냐, 외벌이냐, 맞벌이냐. 그리고 두 분 다 근로자냐, 아니냐. 그리고 고소득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제를 적용할 것이냐. 즉, 소득공제를 누구한테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누구한테 적용할 거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근로자가 가장 많이 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근데 많이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환급 비율이라고 그러죠. 네,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요거에 대한 환급 비율. 최저 사용 금액에 미달할 경우와 최대 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지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연봉 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네, 그때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한도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0만 원까지 한도 범위가 되는지, 2,500만 원 이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미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용카드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체크카드는 없지만, 뭐예요? 뭐 할인도 해주고, 뭐 무이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뭐 적립 포인트도 해주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사용 금액 미달을 하에서 사용한다거나 또 공제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하실 때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이 최저 사용 금액과 최대 공제 한도액 이 사이에 쓸 경우에는 체크카드 무려 신용카드는 15%지만 체크카드는 30%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부분을 잘 좀 우리가 판단해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외벌이와 맞벌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분이 물론 소득공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카드는 25% 이상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준점. 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중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소득이 가장 높은 맞벌이 부부 중에 소득이 높은 분의 25%를 계산을 합니다. 초과액이 얼마냐. 그래서 비교했을 때 25%를 고소득자가 부부 중에 고소득자가 25%를 카드 사용금액이 넘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공제로 소득공제로 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고소득자의 25%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고소득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런 소득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몰아줄 건지 연초냐 연말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판단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전략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2022년 현행에서 2023년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 시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2022년 현행은 뭐예요? 1,200만 원, 즉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이 이상이 되게 되면 종합과세 하겠다. 종합과세. 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다 보장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금의 혜택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이게 정말 준비를 이 연금저축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세금 혜택을 주면서 뭐예요? 자꾸 연금저축을 개인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당연해요. 이렇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400, 퇴직연금 합해서 700이었는데 지금은 연금저축 600에 퇴직연금 합해서 900으로 지금은 내년에
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뭐죠? 자 그동안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했던 분들은 200만 원 추가적인 어떤 한도가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고객님이 여러분께 물어보거나 또 여러분들이 고객분한테 가셔서 자 이렇게 세금 혜택이 늘어나니 세액공제를 하셔도 좋지만 비과세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영업전략 세우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좋은 점은 뭐죠? 네,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서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면서 네, 세금 많은 분들은 네, 건보료를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전략을 세워도 좋다라는 겁니다. 주택임차 차익금, 즉 이게 뭐죠?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 보증금을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네,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한액 이게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한액이 소득공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좀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금리 비싸잖아요. 금리 비싸니까 뭐 월세로 가도 되고 또 뭐 이걸 한도로 내가 이걸로 소득공제 받아서 이걸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죠? 네. 자,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각 소득별, 재무 상황별, 그 다음에 맞벌이인지 애벌이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